자, 교재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인장 등록 단원입니다. 제목 하나에 한 문제라 그랬습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제목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인장은 뭐합니까? 등록합니다. 인장을 신고하고 사용해야 된다에 잘 걸려듭니다. 제목부터 잘 보실 것. 인장은 뭐한다? 등록합니다. 제목부터 꼭 기억하시고, 제가 인장은 제목이 중요합니다. 인장 등록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등록을 강조해서 하고 싶었었는데 어떤 분이 인장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좀 놀랐죠. 그래서 첫째 줄을 읽어드려야 되죠. 인장에서 등록이 중요한 걸 그렇게 강조했는데 정작 인장을 모르고 있었던가 봐요.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 거기 동그라미 씁니다.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도장을 등록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왜 의뢰인을 보호하는가 하면 이 인장을 아무거나 쓴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 계약서는 나는 쓴 게 아닙니다, 누가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개업공인사는 반드시 이 인장을 사용하겠다, 도장을 사용했다라고 등록해놓고 책임의 소재를 정확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거기 교재에는 의뢰인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개업공인중개사도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 도장이나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개업공인사 자기가 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책임져야 된다, 난감하겠죠. 근데 나는 이런 도장만 쓴다라고 등록이 되어 있음으로써 누구도 보호해준다, 개업공인중개사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인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면 2번 인장의 등록과 변경 등록인데 인장 등록 의무자 중요합니다. 누가 등록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언제까지 등록합니까? 업무 개시 전. 그런데 변경하면 며칠 내로? 7일 내로 변경 등록하죠. 7일의 동그라미. 숫자가 아주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 관청은 등록관청이고 등록 방법은 5번의 첫째 줄. 법인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합니다. 그럼 인감증명서를 딱 갖다 내는 것으로서 대신하는데 개인은 사무소 등록 신청 시 또는 인장 등록 신고서 줄 거 놓고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한다더라 까지를 읽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인장 등록은 누가 합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구?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한다. 여기까지 체크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체크해 놓고도 법인의 임원도 등록한다, 이런 문제에 걸려들면 안 되죠. 여기 법인의 임원이라는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만 나오면 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첫 사람이 누구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 6조인 개업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들이랍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딱 하고 나니까 결국은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6조,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하단에 보시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의 인장,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만나게 됩니다. 모양이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울, 중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런 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법인의 인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런 도장을 등록합니다. 그런데 매년 시험에 나올 때는 법인은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다. 이거 꼭 표시하시고,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김갑동이다. 김갑동 도장을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이사 도장을 김갑동으로 등록해버리면 개인 도장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법인의 인장 하는 말을 꼭 주의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부칙 6조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사는 무슨 인장을 등록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시 교재 하단에 보면 이 사람들은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예전에는요,
인감도장을 등록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인감도장이 아니고 지금은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막도장 이렇게 불러도 되겠다. 그죠? 막도장을 등록합니다. 많이 내용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뭐였다고요? 인감도장에서 지금은 막도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법인은 법인의 인장인데 오늘도 공부하셨지만 법인에는 분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럼 분사무소는 무슨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교재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줄것입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이것도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걸 하여야 한다라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게 난감합니까? 할 수 있다. 줄 딱 꺼놓고 제일 밑에 줄에 그를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지배인 도장을 등록하는구나. 그래서 분사무소는 무슨 인장이라고요? 지배인 도장을 등록하는데 지배인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지배인이 누굴까요? 하니까 부킹 시켜주는 사람. 그런 지배인이 아닙니다. 지배인 하니까 부킹이 막 생각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고 어떤 사람은 지배인이 뭘까요? 하니까 강호동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명찰에 강호동 있는 거 봤는 모양. 그 사람 어디 가본 사람이에요. 이 박지성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사람들. 그런 지배인이 아니고 지배인이 방금 뭐라 그랬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이때 지배인 할 때 인이 인장할 때 도장인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지배인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를 들어 줍니다. 자, 여러분 필기는 하지 말고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국민은행 본점 서울에 있겠죠. 국민은행 본점에서 국민은행 수원 지점을 만듭니다. 수원 지점을 우리는 분사무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원 지점을 만들고 수원 지점장 김갑동, 만약에 이런 도장을 등록한다면 김갑동이 이전하면 또 이열순이 오면 이열순 도장 등록해야 되고 또 박갑식이가 오면 박갑식 도장을 등록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점장 바뀔 때마다 도장을 등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민은행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국민은행 수원지점장인 하는 도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사람은 누가 바뀌더라도 이 도장만 잘 관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걸 뭐라 부른다? 지배인 이렇게 부르지 부킹 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보통 법인들은 법인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지배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편리하니까 국민은행 등기부에 가보면 법인 등기부에 가보면 수원지점장인을 등록해놓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하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말은 지배인 도장을 반드시 쓰라는 말은 아니었잖아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이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배인 도장을 사용 안 하면 무슨 도장을 쓴다? 역시 법인의 인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법인의 인장이라는 말은 어차피 분사무소도 법인 소속이니까 법인의 인장 이런 말이겠죠. 국민은행 수원지점에서 국민은행장 이런 도장을 써서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어차피 국민은행 수원지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국민은행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은행장 하는 법인의 인장을 써도 된다고. 근데 수원에서 법인 인장 가져와 버리면 그럼 본점은 뭐를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배인 도장을 만들어서 보내준다니까요. 자, 그럼 다 정리하면 법인은 법인의 인장이고 분사무소는 지배인 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할 수도 있고 법인의 인장을 그대로 써도 됐죠? 여기까지를 주의해서 감 잡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강조 안 하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할 수 있다. 개념을 딱 잡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도장인지는 알았다면 그러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니까 법인은 법인 인감 증명서를 딱 제출합니다. 법인 인감 증명서 딱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하는데 공인중개사 부칙 6조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이런 인장 등록 신고서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주 교재가 오면 인장 등록 신고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구경하게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양식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다 정리해 놓고 마지막 물어봅니다. 방금 교재에서도 정리했지만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업무 개시 전. 이를
변경하면 7일 내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7일 전까지 등록해야 된다에 걸려들면 안 될 것. 그죠? 업무 개시 전. 그런데 가지고 있던 인장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변경을 하는데 변경은 언제까지 합니까? 7일 내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매년 모의고사에 걸어보면 걸려드는 거 우리 과목의 특징이죠. 자기는 다 안다고 찍었는 게 나중에 채점해보면 다 틀린다고. 어디서 틀리는가 하면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까? 변경했다고 신고해야 됩니까? 변경 등록합니다. 그래서 인상은 무조건 등록입니다. 변경했을 때는 7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막 걸려든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인장은 제목부터가 중요하다니까. 인장은 무조건 뭐 한다? 등록한다. 제목부터 딱 입력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수업하면서 여러분 다 전달하고 있지만 우리 중개사법 굉장히 쉽습니다. 선생님도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점수는 뭐 그치 42.5, 52.5만 눈물 핑 돌도록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계속 수업 들으시면서 이제 한번 틀려도 보고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목, 중개사법 이 과목은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 과목 이만큼은 수업 시간에 해결하게 해주겠다. 이게 수업의 목표입니다. 별도로 따로 다른 과목도 공부하기 바쁜데 이것까지 별도로 예습 복습 안 하도록 만들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이 시간 중개사법 시간만큼은 결석은 하지 마라.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의 지름길로 가는 과목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장 등록하겠습니까?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는 인장을 등록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하는 방법은 법인이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법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뭐 인장등록신고서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 인장등록신고서에 내는데 그때 어떤 도장을 등록합니까? 가로 세로 7에서 30mm 안에 들어가는 인장이다. 그 가로 세로 7에서 30mm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막도장이지 인감도장은 아니다. 이런 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장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입문서니까 이 정도로 가지만 우리 본교재는 가로 세로 7에서 30mm라는 것도 시험에 나왔고 이런 도장을 등록하는데 우리 주교재에 보면 주된 주민등록법상에 있는 성명이 들어가야 돼요. 개인들이 자기 이름을 쓰는데 이름을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 개 있는 사람 많습니다. 또 가명, 예명 이런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훈아라는 유명한 이름이 있는데 나훈아 본명 아니다는 거 아시죠? 모릅니까? 나도 본명은 잘 모릅니다. 최머라든가 강문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자기 본명보다도 더 유명한 이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으로 등록돼야 돼. 그죠? 가명 이런 거 안 되고 성당에 다닌 사람은 까따리나 뭐 이런 이름도 있어요. 그런 거 등록하면 안 돼요. 절에 다닌 사람들은 무슨 또 뭐 절에 다닌 사람 이름을 뭐라 합니까 그거? 뭐 법명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등록하면 안 된다고요. 호 이런 거 등록하면 안 돼요.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으로 7에서 30mm입니다. 규격도 7에서 30mm, 그럼 7mm에서 30이니까 한 이만큼 하겠죠. 동그랗게 해라, 네모타게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또 규격이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인데 이런 규격을 왜 주는가 하면 안 주면 그죠? 어떤 사람은 옥새 같은 이런 도장을 하나 등록도 해놓습니다. 옥새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계약서에 한 장 찍어버리면 계약서에 도장 찍는데 탁 찍어버리면 도장이 턱 찍어버리면 대책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7에서 30mm라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시험에도 난 적도 있고. 도장이 요만한 도장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를 콩도장 그럽니다. 이 콩을 일본말로는 마매 그러거든요. 마매인 그래요. 마매인.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금전 출납부 같은데 뭐 금액이 127만 원 들어왔다. 얼마 뭐 125만 원 들어왔다. 여기 확인한다고 도장 콩 작은 도장 찍는 거 보셨죠? 요거를 마매인 그래요. 마매인. 콩도장 그러는데 이런 도장 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격도 의미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슬렁슬렁 공부하면 그냥 뭐 이런 인장이겠지가 아니라니까요.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라는 규격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인장을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등록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제재가 당연히 따라가겠죠. 오른쪽에 봅니다. 4번 위반 시의 제재.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하니까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뭐 받습니까?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2번 소속 공인사는 위반하면 뭐가 받습니까? 6월 이내에 자격 정지입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인장 등록이라는 단어를 공부하셨는데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이 어차피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할 수밖에 없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6월 이내에 뭐 받는다? 업무 정지 받습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6월 이내에 뭐 자격 정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감각도 배우셔야 됩니다.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강조할 거예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잘 봐야 된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또 자격정지라는 사유가 돌았습니다. 이제 이 자격정지가 들어오면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자격정지, 거기 밑에 줄 끊어놓고 노래 제목 적습니다. 자격정지, 금 무슨 말인지 적어 놓습니다. 자격정지만 보면 뭐 적는다고요? 금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 자, 금이 자격정지 사유인데 여기서 인에다가 동그라미, 인이 뭘까요? 인장 등록 위반이다. 요래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도 나올 때마다 적어놓고 동그라미 하겠죠. 그럼 7번을 반복하니까 자연스럽게 제재는 귀에 익히게 하겠다. 이제 이게 목표입니다. 자, 나머지 이가 뭘까요? 설설이 뭘까요? 몰라도 됩니다. 나올 때마다 강조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자격정지만 탁 보면 노래 제목이 뭐다? 금. 그럼 이걸 좀 기억하기 좋게 두 사람 이인을 설설기계금 만들면 자격정지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요. 자, 자격정지 사유가 뭐라고요? 이인을 설설기계금 만들면 자격정지 받아요. 됐죠? 그때 이인 할 때 인이 뭐다? 인장등록 위반. 이제 하나 따라가는 거죠. 나중에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이제 노래 제목을 기억하는 겁니다. 해놓고 시험 쓸 때까지 이가 뭐다? 인이 뭐다? 가사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바쁜 일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들은 사람들은 이제 5월 1일쯤 되면 이걸 표로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그 5월 달부터는 가볍게 이제 지참하고 다니면서 이인을 설설 기계금 만들면 자격 정지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 익혀나가도록 또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니 그런 표를 지금 좀 주지요. 지금 줘봤자 굿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뭐 이복의 문표 반납표 이인설설 계계금 이러고 있으면 이게 전부 굿하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내용을 알아야 뭐 그걸 뭐 더 들어도 활용을 하지, 그죠? 수업 시간에 잘 들어 놓으셔야 돼 지금은. 그리고 스트레스는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암기하도록 만듭니다. 최소한 암기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이 시간 중에 수십 번을 여러분한테 입력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들으면 돼 지금,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전달해 가면서 진행하니까 이게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이거를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사람은 그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가 하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인을 설설 기계금 만들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설설 기계 만들면 하니까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를 시키는가 하면, 자격 정지는 누구만 받는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정이 몇일까요? 그냥 12시 아니고 밤 12시예요. 낮 12시는 정오예요. 그러니까 좀 업데이트 시킨 학생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정에 이인을 설설 기계금 만들면 자격 정지 받는구나. 이러면서 또 한 업데이트를 시키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관리한다는 뜻은 이 단원을 자기가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출발해 나가지만 우리 과목이든 다른 과목에 있어서 저렇게 공부하는데 이런 걸 좀 이렇게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으면 전달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공유하잖아, 그죠? 여러분한테 연락함으로써 그 전달한 사람은 자기가 공부했으니까 계속 입력이 될 거고 또 같이 연락해주면서 서로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암기하는 내용도 괜찮은 게 있으면 전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해도 1년에 한 건도 안 올라옵니다. 네가 하세요. 주로 이런 형이에요. 그래, 안 하거든. 그러면 하는 데라도 기억해놓고 안 하시거든. 할 수 있으면 전달해보면 같이 공유도 하자. 그랬습니다. 같이 공유하자 이러니까 또 하나 가져오는 게 그 18금 이런 거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채택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자기가 그 주어진 단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서 전달도 해주시고 못 만들 거 있거든 있는 거라도 기억하라고 지금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기하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학생분들한테 받은 게 한 3분의 1은 됩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받았던 거. 3분의 2는 제가 만들었고. 근데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공부하는 모습도 괜찮잖아요. 그 단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그게 만들어지거든. 일단은 자격정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자격정지는 누구만이 받는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습니다. 언제? 이인을 설설 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입니다. 이번 25회 시험에 2번 문제입니다. 이게. 그죠? 그런데 이번 25회 시험이 어저께 끝나고 지나갔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그 문제를 틀렸는 분이겠죠? 자격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도 받을 수 있다고 수업에 들었는 것 같습니다. 이래 또 고집 피우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격정지는 누구만이 받는다? 소공만 받습니다. 소공. 이런 개념이 기초 개념입니다. 이게 기초 개념. 됐죠? 그렇게 정리해서 제재까지 정리하셨고. 그런데 41페이지 하단에 제일 밑에 보니까 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주의를 적어놓고는 글자를 작게 적으니까 이게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조심해야 될 걸 이렇게 작게 적었으니까. 등록된 인장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대여로서 절대적 취소 사유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형 사유이다. 이거 주의해라. 지금 이렇게 주의사항을 전달했는데, 이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 그랬죠?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소속공인사는 자격 정지다. 지금 이야기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위반했을까요? 지금 위반하면 그랬는데 어떻게 위반했을까요? 아니지. 어떻게 위반했을까요? 하면 아까 배운 게 그거잖아요. 언제까지 인장 등록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 안 하면 위반이잖아요. 또 바뀌면 7일 내로 변경 등록하라 그랬죠. 그거 안 하면 위반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제재지. 인장을 등록돼 있는데 이 등록된 인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업무 정지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그거를 뭘로 본다? 양도대여로 보아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지금 그 뜻이에요. 중개보조원이 등록돼 있는 중개업자 개업공인사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인장 등록 위반이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뭐다? 양도대여로 본다니까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했는 겁니다. 인장 등록을 위반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업무 개시 전에 등록 안 하거나 또는 변경한 것을 7일 내로 안 하거나 또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인장을 등록하라고 법에 배웠는데 이따만한 도장을 등록하거나 그러면 뭐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겠지. 그죠? 근데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을 인장 등록 위반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양도대여로 본다니까. 그죠? 그래서 주의하세요 하고 밑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주 주의해야 될 것도 하나 체크해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면 42쪽은 개업공인사의 의무편이 접어듭니다. 자, 이 단원부터 이제 또 중요한 단원이 출발하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니까 의무편에서는 7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7문제. 그래서 제일 핵심 단원이 이제 출발하는데, 의무편 중에서 처음 만나는 게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라는 것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게 상단의 제목에 의무가 보이시니까 의무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갈라놓죠. 의무는 두 가지 의무를 여러분들은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의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부자기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하면 두 가지를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의무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가 있다. 그럼 자기 의무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굳이 이걸 한자로 적으면 좀 더 재밌는데 여러분 적지 말고 자위 의무 이렇게 적죠. 선생님 의무는 못 적는 것 같다. 의무도 한자 적을 줄 압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자위라는 것은 자기 여기에 시작하다 할 때 작자입니다. 위자는 하다 할 때 위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무슨 뜻이다? 시작해야 되는 의무. 그 시작해야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부자기는 뭘까요? 부, 작, 위 이렇게 적겠죠.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자기 의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의무는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지문이 뜨면 맞다. 기억하셔야 돼요. 의무에는 뭐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두 가지가 있고 자기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부자기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의무는 뭐부터 나왔다? 금지 행위가 나왔으니까 하여서는 아니 되니까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금지 행위다. 이 말이 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단의 제목
부작위 의무, 금지 행위라는 걸 딱 보면서 옆에다가 부작위 의무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금지 행위나 부작위 의무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 같은 말이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자, 이 두 마디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의무는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구성이 되는데 중개사법에는 어느 의무가 더 많을까요? 두 개 다 있다 그랬잖아요. 있는데 어느 게 더 많을까요? 95%가 자기 의무입니다. 뭐뭐뭐뭐 하여야 한다. 아까 보셨죠? 인장 등록 하여야 한다. 위반하면 업무 정지. 그죠? 뭐뭐뭐 하여야 한다. 전부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쫙 95%입니다. 근데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무는 금지행위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법은 자기 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이제 많다 작다도 이야기했으면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의무 중에서 자기 의무가 중요할까요? 부자기 의무가 중요할까요? 답은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한데 시험엔 어느 게 많이 나올까요? 자기 의무가 더 많이 나와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금지행위인 부자기 의무도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금지행위에서 제일 먼저 배우셔야 될 건 누가 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1. 적용 대상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 돌았습니다. 등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틀려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그래서 이 금지행위는 누구한테 적용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보조원도 하여서는 아니 되니까 이런 사람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 딱 들으면 이 사람들이 다 보여야 돼. 그런데 시험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입니다. 자, 밑에 읽어보니까 2번 위반 시의 효과. 거래계약의 효과는 유효하다. 수수료 청구권은 어떻게 된다? 인정한다. 라는 것은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드디어 금지행위가 나타났는데 하단. 이 금지행위는 지금까지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분석이 다 돼 있겠죠. 그래서 이 금지행위가 출제되는 모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급 수준은 금지행위 제목을 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금지행위를 하면 형벌, 제재가 뭡니까?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이런 금지행위는 중개사법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이게 나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이 금지행위에 접근할 때는 최소한 제목하고 형벌은 기억해놔야 돼. 그래야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지행위가 출제될 때는 항상 어렵게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제목 정도만 아는 수준으로도 충분히 출제합니다. 원래 25회 시험도 금지행위 제목을 아십니까? 이 정도로 가볍게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형벌과 제목을 기억합니다. 자, 2번에 내려오니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번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니까 말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핵심 단어 거짓된 은행 동그라미. 내려가면 2번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에 사례, 정려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이 많죠? 금품의 동그라미. 이제 핵심 단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3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매매를 업 동그라미. 4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를 뭐라 그럽니까?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라 그럽니다. 인사실을 밑줄 긋습니다. 알면서 이 알면서 빠지면 틀려요. 알면서 줄 꺼놓고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옆에다가 적기를 협조행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행위를 금지합니다. 협조하는 행위. 자, 이것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의 4가지였다면 오른쪽에 3년에 2천만 원짜리는 3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거를 4가지로 갈라서 공부할 거예요. 뭐 이유도 있는데 자, 3년에 2천만 원짜리 1번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정서 동그라미. 2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거래 동그라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쌍방 대리 동그라미. 마지막 3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아따 말도 많다 그죠? 마지막 핵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투기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법 조문을 읽어드렸는데 앞으로 금지 행위는요 하고 탁 들어오면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입니다.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지금 체크하다 보니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정서 동그라미 하셨죠?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를 조장한 것을 동그라미 했는데 위반하면 3년 징역 2,000만 원 벌금이다 라는 것을 지금 교재로 보고 그냥 체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딱 보면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노래부터 기억합니다. 거금을 받고, 거금이 뭘까요? 거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법니다. 1년에 1,000만 원 법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 어떻게 하면 된다?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2,000만 원을 버는구나. 됐죠? 이렇게 이제 크게 제목을 잡습니다. 자, 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됩니까? 필요성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지행위에 매매 협조라는 4가지 지문을 딱 던지고 여기 정서 이런 걸 하나 턱 걸어놓고 5가지 사항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을 찾으시오 하면 쫙 읽으면서 요놈이 성격이 다르죠. 나머지는 전부 얼마? 1년에 1,000인데 요거는 3년에 2,000이잖아. 그죠? 이렇게 물어 들어오는 게 기초 문제라니까요. 마찬가지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000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거짓된 은행 이런 걸 하나 턱 걸어놓고 5가지 중에서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요건 제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탁 찍어내야 된다고. 전부 3년에 2,000인데 하나는 1년에 1,000이잖아. 그죠? 이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되는 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노래 외웁니다. 금지행위가 뭐라고요? 금지하는 것.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000이다. 이렇게 따라갑시다. 자, 그리고 3년에 2,000만 원짜리는 글자도 2개씩 딱 넣어가지고 눈으로도 요거 2,000만 원짜리다를 자꾸 저기는 데 심어줄 거예요. 처음 들으면 그냥 예사로 보이지만 계속 한번 봐봐요. 이제 저절로 눈에 익히도록 만들어준다니까요. 자, 그럼 노래 제목이 돼 있는 사람들만 그가 뭘까요? 하면 아까 체크하셨죠? 거짓된 언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딱 노래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 금지행위는 중개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인데 거짓된 언행 어떤 걸까요? 자, 거짓된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들으면 법 조문대로 물어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1억짜리 물건이에요. 1억짜리 물건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야 이거 2억이야. 이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해놓고 그런데 너에게는 1억 5천에 파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 부른다? 거짓된 은행,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금지행위다. 그런 뜻이에요. 이럴 수도 있나요? 지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이 축대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럼 축대가 무너질 것 같은 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죠. 근데 그거 이야기해주면 안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축대 튼튼하다. 내일 모레면 이제 무너질 판인데 지금 튼튼하다 하고 거래하는 것을 거짓된 은행,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행위다. 동의하시겠죠? 그죠?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에 1,000 이렇게 간다는 취지예요. 자, 일단 노래 제목이 하면 거짓된 은행. 아까 교재에서 체크하셨지만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를 초과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중개 보수 표가 있죠. 이 표를 초과해서 받으면 이를 뭐라 부른다? 초과 금품 수수라 그럽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자, 그러면 초과 금품 수수하면 1년에 1,000에 와 있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는 나가야 돼. 이제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애들 학교도 있고 문제다 있는데 이사는 나가야 되는데 전셋집이 없어.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딱 수준에 맞는 저 전셋집을 하나 구해줬어요. 이사 가기 전에.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겠죠. 그래서 법정 수수료 150만 원에다가 아이고 추운데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하고 앞으로 사업이나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행운의 금 열쇠 한 양짜리, 행운의 금 열쇠 한 양이면 대략 한 200만 원 좀 할 거예요. 를 선물로 줍니다. 왜 줬다고요? 앞으로 사업 잘 되시라고. 만약 이래 주면 여러분들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는 순간 초가 금품수수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례, 정려 어떠한 모습으로도 초가하여 금품을 수사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자 다시 황금 열쇠 한 양중을 선물로 주면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얼른 받아야 되지 이걸 안 받아야 된다. 금치장기 있는 사람입니다. 금치장기. 얼른 받아야죠. 안 줘도 지금 뺏어올 판인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을 잘 들어보면 그죠?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부 다 해야 될 것들을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밖에서 거짓된 은행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밖에 없지. 여러분 부동산이 공시 가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1억이니까 너 1억에 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거 2억인데 너 1억에 사라. 사는 사람 기분이라도 좋다니까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이 금지행위는.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듣고 난 뒤에 시험 칠 때까지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딱 들으시고는 시험 치고 난 뒤에는 뭐를 하지 마라 그랬더라를 잘 찾아봐요. 돈 되는 건 여기 다 묶어놨어요 지금. 그죠? 뭐를 하지 마라 그랬더라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돈 되는 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세 번째도 이겁니다. 매매가 들어오는데 중개 대상물을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자 매매업이라는 것이 샀다 팔았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 아파트 토지가 괜찮은 게 하나 나왔어. 멀리 가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맞다 안 맞다? 맞죠? 그래가지고 샀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 구해주세요 하면 내 거 사세요 이렇게 사고 파는 걸 뭐라 부른다? 매매업.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업을 금지하도록 법에 걸어놨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는 것을 매매업입니다 하니까 어떤 분이 뜬금없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안 하면 뭐를 샀다 팔았다 해야 됩니까? 이런 묻습니다. 여러분 매매업을 해야 된다 중개업을 해야 된다? 중개업을 해야 돼. 샀다 팔았다를 왜 못하게 하는가 하면 항상 샀다 할 때는 싸게 샀다가 팔 때는 비싸게 판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매매업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비싸게만 사가지고 계속 싸게 팔아봐요. 한 달 있다가 훈장 내려와요. 불우이득이 잘한다고. 그랬을 리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개업공인사는 샀다 팔았다를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못취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괜찮은 부동산 있으면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사야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 동안 면회 간다.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뭐 해야 될 것들을 다 막아놨다니까요. 자 그러면 매매업을 금지한다 그랬지 시험에서 슬쩍 임대업 이런 말이 들어오면 금지가 아니다 이런 정도는 찾아내야 되겠죠. 또는 교환업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자, 이 매매업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집이 5채 있을 수도 있고 땅이 5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업공인사로서 내가 집도 5개 있을 수도 있고 땅도 5개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거 하나도 못 파느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자기 집을 하나 살 수도 있고 자기 부동산을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못 팔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팔려면 다른 중개업자에게 의뢰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업을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매매업을 샀다가 팔았다를 금지하지만 자기 거 하나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팔아야 되고 사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중개업자에게 의뢰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그런데 판례는 그렇게 들었지만 참 모양도 웃깁니다. 내가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내 집을 사기 위해서 어이 박 사장 우리 집 좀 사주세요 해가지고 수수료 주고 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그냥 안 맞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죠? 저희가 중개업을 하면서 김 사장 뭐 아파트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판례는 좋지만 그게 말이 되나?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 그죠? 그렇지만 판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개업자가 중개업자하고 거래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판례는 뭐라고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하고 거래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되겠죠? 그런 판례는 매매업에서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협조 들어왔습니다. 협조가 뭐였습니까? 아까 체크하실 때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밖에서 또 많이 일어나겠죠, 이거, 그죠? 자, 굳이 사례를 든다면 이렇게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노원 쪽에 살고 계시는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오더니만 강남에 타워 팔레스라는 아파트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는 아파트인데 타워 팔레스를 하나 구해주세요 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뭐 노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타워 팔레스에 대한 아파트 물건을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1번 물건 없으니까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 2번 내일 오시면 구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답이 몇 번? 2번이지. 영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물건 없으니까 다른 데 가보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내일 오시면 구해놓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고객은 돌아갔겠죠. 자, 고객은 돌아갔으면 여러분들은 빨리 이제 물건을 구해야 되잖아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없는 물건을 빨리 구해야 된다면 뭐 어떤 분은 이런 말이에요. 뭐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해 본다. 뭐 그쪽에 있는 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 본다. 뭐 이제 이런 나름대로 방법이 있지만 성질 급한 사람 제일 좋은 게 뭔가 타워 팔레스로 뛰고 가는 게 제일 나아요. 타워 팔레스 가가지고 거기 아파트 관리소장 이런 사람 있겠죠? 이게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여기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고자 하는 손님 있으니까 괜찮은 물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관리소장 이런 사람들이 아, 몇 동 몇 호가 지금 팔려고 하는 걸 아는데 만약에 이걸 팔리게 되거든. 파는 사람에 대한 수수료를 나를 줄 수 있으면 내가 소개해 줄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개업공유사 니나 잘해라 하고 와야 된다. 하자 해야 된다. 해야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죠? 타워팔에서 이런 거는 한 10m짜리 팔면 수수료도 3, 4천만 원씩 돼봅니다. 3, 4천만 원. 금액이 크잖아 이게. 그죠? 당연히 하자 그래야 되지.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스토리가 뭡니까? 그 관리소장은 무등록업자죠. 중개업을 등록한 사람 아니잖아요.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뭐 하는 행위다? 협조하는 행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말 그대로 파는 사람의 수수료를 정리해서 주고 그 공사가 자기 수수료를 취하고 이런 모습이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하는 금지행위입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모두 할 수 있는 걸 못하도록 다 막아놨다니까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금지행위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얼마? 1년에 1,000 하고 노래를 기억하셔야 돼요. 노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가 뭐다? 거짓된 은행, 금, 초과, 금품, 수수 이제 천천히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공부하고도 눈 뜨고 또 틀립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등록업자와 협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이다. OX. 지금 뭐 무슨 말 하는지 못 들은 사람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등록업자와 협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에 해당한다. X입니다. X. 뭐가 빠졌다? 알면서 빠졌잖아요. 그러면 알면서 하는 것을 위반한다 그랬지 모르고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무등록업자와 협조 행위를 적발되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 몰랐다 이러면 된다고. 법도 희한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아까 알면서라는 거 빠지면 틀립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발하는 기관에서는 몰랐다 이러더라도 알았을 증거도 제시하겠지만 일단 시험용으로는 알면서 이런 거 빠지면 못 찾아냅니다. 여러분들 또 한 번 더 합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한다. OX. X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이런 거 금지 아닙니다.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매매업을 해야 돼. 아까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중개대상물이잖아. 그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목을 다 잡고도 이런 것들을 주의할 것. 자, 그러면 거금을 받고 매매 협조하면 1년에 1,000인데 이번에는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000으로 접어듭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정서가 뭘까요? 하면 정서는 한마디로 입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입주권이라는 말은 하나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주권. 입주권이라 그랬지 분양권이라고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 분양권은 정서가 아닙니다. 자, 입주권을 정서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입주권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건 주택청약예금 통장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또는 청약부금 통장 3년 넣으면 1순위입니다. 2년 넣으면 2순위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거. 그죠? 이런 권리를 샀다 팔았다 하거나 중개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2,000이에요. 정서.
딱지 이런 말도 좀 들어보셨나요? 그 딱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면 딱지를 거래한다, 딱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 딱지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자, 여기 한강이 흘러가는데 뭐 강남 개포동 같은데 이제 마지막 노른자 위 아파트가 남아있대요. 이거 재개발하는데 재개발한다는 말은 여기 있는 사람을 철거하고 여기 이제 아파트를 이제 짓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재개발 아파트가 일어나는데 보통 이런 거 청약하면 뭐 100대 1이다, 50대 1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50대 1, 100대 1이 된다? 받아놓기만 하면, 그죠? 마지막 노른자 위 땅이라는데 받아놓기만 하면 뭐 가격이 오르고 위치가 좋고 이런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짓기는 100채를 지었는데 사고 싶은 사람은 1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대 1이다, 10대 1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했다는 확인서 이런 것들을 하나 가져가면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준다니까요. 이런 철거 확인서 이런 것들을 소위 뭐라고 부른다? 딱지 이렇게 부른다고. 뭐 딱지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딱지를 구한다 할 때 딱지가 뭐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딱지 프리미엄 얼마 더 주고 샀다 팔았다 이런 말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2천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서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딱지라는 말이 살짝 요즘은 좀 조용해졌어요. 왜? 이 부동산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한때는 자고 나면 아파트가 모른다 할 때는 딱지라는 말이 시중에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딱지를 구한다, 딱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돌아다니면 아, 돈 되는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돈 되기 때문에 그거 구하는 거거든. 돈 된다 옆에다가 갈라 열고 걸리면 3년에 2천이다 이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를 뭐라 부른다? 정서다. 그죠? 정서를 거래하면 자,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당연한 이야기였죠.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금지합니다. 이 직접 거래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데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왔어요. 매도 의뢰가 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5억쯤 되는 토지인데 나 이민 가야 되니까 빨리 3억에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부른다? 급매물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 급매물이 들어오면 개업공인사는 매수자를 찾아서 중개를 잘해라 이런 법인데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살게요 이렇게 의뢰인과 거래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직접 거래라 그래요. 직접 거래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3년에 2천. 왜 직접 거래를 금지할까요? 왜 개업공인사는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를 금지하도록, 그것도 벌도 세잖아요. 3년에 2천만 원.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면 역시 마찬가지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신력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를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A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도시개발과 직원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도시개발과 직원이다. 이 사람 A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지역에 공장 들어선다, 도로 닦는다 이런 게 도시개발과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보통 일반인들보다 부동산 개발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죠. 자기 하는 업무가 그거니까. 그러면 이쪽 지역에 공단 들어설 거니까 나중에 땅을 이렇게 사놨다가 공단이 들어서면 땅값이 막 오르겠죠. 또는 이쪽에 뭐 한강 다리가 놓아진단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도시개발 직원이 이 땅을 사놓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 이거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위반입니다. 이를 뭐라 부른다? 형사적으로는 배임죄다 그럽니다. 배임죄가 뭔가 하면 자기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것을 형사적 배임죄라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합리적이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해놓으면 그럼 도시개발지구권은 전부 다 도시개발하는 거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땅 샀다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정당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자기 직책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것을 뭐라고요? 배임죄다 그런다니까요. 그거와 모양이 똑같다고. 개업공인사는 일반인들보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잖아. 그죠? 그 정보를 자기 개인 이익을 못 취하도록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자, 법은 그렇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이민 가야 되니까 빨리 3억에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얼른 사야 됩니다. 지금 안 사야 된다 이런 사람 좀 쳐다봐야 돼. 이상하게 이렇게. 그죠? 얼른 사야 됩니다. 적발되면 3년 면회 갈 때 면회 갈 값이라도. 그죠? 현장에서 이런 직접 거래 많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 이건 많이 일어나지. 그죠? 제가 졸업생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 시험 공부하는 졸업생들. 이런 말 웃으면서 해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급매물이 들어온대요. 영업을 하다 보면 1년에 한두 건은 꼭 오는데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3억짜리를 사놨다가 나중에 5억에 팔면 거의 2억이 남잖아요.
1년 동안 중개한 것보다 그 한 건, 두 건 하는 게 훨 낫는 거예요. 사실은 개업공인사들은 뭐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수익을 보겠다는 것보다 재산 관리하는 재테크하는 데 도움도 억수로 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건은 꼭 들어온다. 그래. 딱 보면 이거는 무조건 사놓으면 돈 되는 물건 그런 거 그죠? 자, 그럼 참고로 사놓으면 무조건 돈 되는 물건 중개한다, 자기가 산다. 자기가 제일 좋은 물건 자기가 사요. 그 다음 좋은 물건은 누구? 친구, 친척한테 소개해요. 일반인들한테 오는 물건은 보편적인 것만 오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여러분하고 입장 바꾸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1년에 한두 건은 꼭 온다. 그래서 내가 그걸 사가지고 얼마나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 자랑도 한다니까요. 속으로 갈로 열고 직접 거래 적발되면 3년에 2천인데 그거는 시험용이고 그거는 시험용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따져보면 검증이는 전부 다 해야 될 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는 똑바로 앞으로 쫙 공부하시고 시험 끝나고 나면 뒤로 보라 그랬죠. 뭐부터 하지 마라 그랬지를 자꾸 집중적으로 봐요. 돈 되는 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발되면 면회 가는 건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쌤 말 듣다가 면회 오셔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돈 되는 것들을 전부 묶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개업공인사가 5억짜리 부동산을 빨리 3억에 오면 자기가 사서 뭐 이제 팔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3억이라도 있어야 사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개업공인사는 3억 없어도 사요. 얼마만 있으면 되는가면 3억짜리 물건이니까 계약금 3천만 원만 있으면 돼. 그럼 이 사람하고 계약 딱 하죠. 1월 1일 계약금, 2월 1일 중도금, 3월 1일 잔금 이렇게 계약 딱 하고는 석 달 동안 시간 있잖아. 그죠? 개업공인사가 하는 일이 뭐다?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매수자 찾는 게 자기 일인데, 그죠? 찾아가지고 5억에 탁 팔면 계약금 받아서 넘기고, 중도금 받아서 넘기고, 잔금 받아서 싹 정리해주면 남는 거 얼마 남는다? 2억이 남는다니까. 그래서 개업공인사는 3억이 없어도 된다니까. 계약금만 있어도 돼요. 3천만 원. 계약금도 없어도 돼. 왜 또 계약금도 없어도 되는가 하면 지금 부동산 옆에 가면 투자 상담 이런 것도 적어 놓으셨죠.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 1억을 그죠? 은행에 놓으면 은행 이자 얼마 될까요? 1년에 한 2,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라는 말을 해요. 물가에 대비해서 이자 받아봤자 물가에 병행하면 오히려 그 금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1억을 넣어봤자 1년에 2, 30만 원 이익을 보는데 만약에 개업공인사가 계약금도 없다. 그런데 나 3천만 원만 불려주시면 석 달 만에 이자를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투자자들이 줄 쫙 씁니다. 무슨 이해하시겠죠? 지금 은행에 1억 넣어봤자 이자 없다니까요. 근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석 달 안에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봐요. 그만한 이자가 어디 있는데 쫙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개업공인사는 결국은 계약금도 없어도 이거 거래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는 있어야 될까요? 신용은 당연한 거고, 그 신용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신용은 당연하고,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5억에 팔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많은 정보와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있나요? 5억짜리 부동산을 급매물로 3억이라고 샀는데 5억에 팔면 다행인데 오히려 2억 5천에 팔렸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겠지.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런다? 조진상황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지. 그죠?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눈을 갖추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는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경험과 정보와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라는 취지를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번에는 쌍방대리도 금지한대요. 쌍방이라는 말은 둘 다를 대리하는 행위를 쌍방대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수업만 끝나고 나면 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아니 중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 쌍방대리 아닙니까?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 팔아주세요 하니까 사주세요 와서 그래서 계약이 일어나니까 둘 다를 대리하는 행위 아닙니까? 항상 중개 행위 자체가 쌍방대리인데 왜 그걸 못하게 합니까? 자꾸 질문을 그래 한다고. 근데 쌍방대리는 이거는 팔아달라 사달라는 의뢰지 쌍방대리가 아닙니다. 대리를 한다는 말은 대리의 효과는 누구에게 있다? 본인에게 돌아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대리를 쌍방대리라는 말은 이거예요. 갑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중개하는 사람이 얼마에 팔아줄까요?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갑이 그냥 3억에 팔아주시오 또는 2억 5천에 팔아주시오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시세대로 알아서 팔아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의 권한을 전부 누구에게 줬다? 중개업자에게 준 거예요. 이거는 일방대리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죠? 그런데 사달라는 사람도 공교롭게도 아파트를 하나 사달래요. 그러면 당연히 사는 사람은 2억 8천짜리를 사주세요. 2억 5천짜리를 사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지방 출장 가야 되니까 바쁘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사주세요. 그런 거예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 그럼 이 개업권자는 파는 권한과 사는 권리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쌍방대리예요. 그럼 이게 부당이득이 생긴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알아서 팔아달라 그랬죠? 그래 3억에 팔아줄게. 알았어. 이 사람 알아서 사달라 그랬죠? 그래 3억 2천에 사줄게. 자기가 앉아서 계약 다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얼마 차익이 생긴다? 2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잖아. 이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그런 취지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법은 당사자가 허락을 하면 쌍방대리는 해도 좋다라고 민법은 양보를 해주는데 중개사법과 민법이 충돌하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이 특별법이죠.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당사자들이 뭐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는 바람에 그죠? 쌍방대리를 하였다 이런 문제가 올라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민법은 당사자들이 허락을 하면 해도 좋다. 그렇지만 중개사법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용으로. 이 쌍방대리 또는 직접 거래는 중개업을 한 분이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막아놓은 제도예요. 시험에서도 요 두 파트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검증 중에서. 거의 뭐 매회 시험에서 빠진 구절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검증이 투기 돌았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 웬만한 건 걸면 전부 다 투기 조장에 해당되죠. 대표적으로 뭐 미등기 전매 행위 이런 것들이 다 투기를 조장하는 겁니다. 미등기 전매 행위라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갑으로부터 을로, 을로부터 병으로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이전이 되면 요거 등기하고 거래하고 등기하고 거래해야 되는데 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넘기기만 하면 되는 사람, 당신은 받으면 되니까 나를 빼고 요렇게 가세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요렇게 할까요? 이를 중간 생략 등기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왜 중간 생략 등기를 했을까요? 요거 등기하는 순간 취득세 나오잖아요. 넘기는 순간 양도세를 빼겠다. 그래서 투기라는 말에는 전부 세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뺄 목적으로 요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미등기 전매행위로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중간이 생략된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이렇게 배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권리관계에 적합하다면 중간이 생략된 등기도 그 권리관계는 유효하다 이렇게 배우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유효하다 그러니까 해도 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위반된 행위라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법률적인 관계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다면 권리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봐주지만 처벌은 않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 이 을이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해당되는 게 많아요. 아까 했잖아 봐요. 이런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이 을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의 개업권자가 샀어요. 그래서 매수자 찾았겠죠. 그러면 내가 등기하면 그 세금 다 내면 의미가 없는데 뭐. 그래서 어차피 당신은 넘길 사람, 받을 사람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골서도 수법이 돼버렸지만 을이 사잖아, 그죠? 그럼 을이 매수자죠. 매수자하고 계약서에 을 이렇게 안 적는다고. 을, 외, 1인 이렇게 적는 방법이 전형적인 투기 방법이었어요. 을, 외, 2을순, 외, 1인 이렇게 매수자 이름을 딱 적어놓고는 항상 요 1인을 찾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해놓고 이렇게 넘기는 게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계약서에 김갑동, 외, 1인 매수자 이렇게 딱 적어버리면 이거 투기할 모습이는 게 이제 거의 다 알아요. 이제는 옛날에 이제 시골서로 어떤 수법이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런 형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갑을병뿐만 아니라 갑을병정 무까지 막 넘어가요. 이게 왜 넘어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내가 1억에 살게. 1억에 사요. 한 달 있다가 병이 내 1억 2천에 살게. 자기들끼리 가격 막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정이 나 1억 4천에 살게. 가만히 보니까 그죠? 한 달 단위로 땅값이 막 눈만 뜨면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 이거 땅 못 산 사람들 보면 분통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다? 중개업자들이라니까. 자기들끼리 가격을 자꾸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상투 딱 잡는 사람은 1억 8천 해놓고는 이제 살아온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상투 잡았다 그래요. 이렇게 지나갈 때 이거 등기다 할 이유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투기가 막 일어날 때 일어나던 모습이에요. 나도 알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죠? 전형적으로 미등기 전매행위로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그림을 익혀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3년에 2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형들이 많았죠. 눈만 뜨면 아파트값 오른다, 눈만 뜨면 땅값 오른다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런 물건을 구입할 때는 한 이 정도 선에서 놀아야 되죠. 이까지 가버리면 이제 상투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그렇고 갑, 을, 병, 정, 무. 무는 왜 한글로 썼을까요? 한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한자가 안 되기 때문에 갑을, 병, 정, 무, 무자 못 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나가는데 불러가지고 선생님 무자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가르쳐요. 또 속으로 걱정시키는 사람은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속으로 진짜로 내 쓸 줄 안다 모른다 압니다. 쓰기 편해서 뭐 여러분 못 읽을까봐 제가 한글로 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전되는데 투기 전형적인 전형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이 부자기임으로써 금지행위 딱 들어오면 제목이 뭐라고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000이다. 이렇게 노래를 앞으로 부릅니다. 10분 쉬었다가 중개계약 갑니다.